미국의 한 명문 대학교에서 교수가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곧 중국이 한국을 흡수하겠다는 학생의 주장에 반박을 하며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한국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학생과 교수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코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2살 미셸이라고 합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 역사 연구가가 되기 위해 공부했고 대학교에서도 꽤나 좋은 학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처럼 역사를 좋아하셔서 아버지의 서재에는 여러 역사책들이 즐비했고 그런 책들을 읽다가 그 중에서 아시아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현재 아시아 역사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인인 저의 뿌리이기도 한 유럽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대학교에 오면서부터 여러 아시아 계통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21살이 되던 해부터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처럼 K-팝을 좋아하거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성격은 아니고 굉장히 조용히 방에서 역사 공부를 하는 성격인데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워낙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한국에 눈이 가더라고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관심이 없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한국만 파고 있어요. 원래는 아시아 중에서 중국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고 중국의 역사 연구를 하는 것이 저의 큰 목표였는데요.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자료들은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이 퍼져 있고 인구가 많듯이 여러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과의 관계사가 굉장히 여러 주장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이 있고 중국인의 후손들이 새로 세운 나라가 한국의 고대 왕국이라는 주장, 중국의 범죄자들이 한국으로 건너가서 나라를 세웠다는 내용, 한국인들은 고대부터 중국인의 아랫사람들이라는 이야기들이 중국의 정식 논문들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에만 심취해 있다 보니 한국이 무언가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이 지금 떠오르는 이유도 중국이 밀어줘서 그렇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수업을 같이 듣던 중국인 학생이 교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했고 교수님께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정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수업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징기스칸과 유럽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었죠. 교수님은 징기스칸의 전세계 침공에도 난공불락 같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 볼 사람은 꼭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한국은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도 중국에 흡수된 적이 없었던 나라이고 중국과 전혀 다른 언어체계, 전혀 다른 문자, 전혀 다른 문화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나라라고도 언급하셨죠. 저는 이때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중국에 대한 내용과 한국의 관계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혼자 중국어까지 독학해가며 여러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 어디에서도 한국이 중국보다 낫다는 표현은 본 적이 없거든요. 중국의 역사와 거대한 영토를 통해서 미루어 볼 때에 한국은 분명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중국 측 주장이 훨씬 신빙성 있어 보였거든요. 심지어 만주 쪽 중국의 영토에서 발굴되는 유물들을 통해서 그 유물들은 고대 중국에 위치하고 있던 중국의 왕조의 유물이라 생각했거든요. 역시 저보다 중국인 학생이 훨씬 빨리 손을 들고 교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시아에 대표하는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중국에 대한 정말 큰 애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원나라는 세계를 정복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나라였고 유럽 전체는 물론이고 유라시아 제국 전체를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중국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배웠어요. 현재 중국인들은 외국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전쟁을 싫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지 중국이 들고 일어난다면 전 세계는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한국은 어차피 예전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국 땅으로 편입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흥분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봐, 중국인 학생, 또 중국인 학생이군. 왜 중국인 학생들은 역사 왜곡을 밥 먹듯이 하는지 모르겠군요. 중국에서는 항상 이상한 역사를 세계에 퍼뜨리고 있고
학계에 배포되는 수많은 논문에서도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상적인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세계의 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잠시 유학을 했던 적이 있고 그때에 정말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학자들은 중국의 논문만을 참고하고 인용하며 학계의 연구 성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볼 때에 현재의 영토만으로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려 하고 과거 한국이 중국의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국을 지녔음에도 그런 역사적 사료를 싸그리 무시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과 너무 달라서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죠. 저희 교수님은 꽤나 저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평소 유럽과 아시아의 관계사를 연구하시는 분이라 한국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새롭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현재의 중국 땅에서 시작되었고 불행히도 한국은 중국에게 그 영토 부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공격을 자행했고 한국은 중국에게 패배를 한 적이 없는 나라이죠. 그러자 중국 학생은 교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중국의 원나라는 한국을 분명 식민 지배했고 한국은 지금까지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은 한국을 곧 흡수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원나라와 중국 그리고 한족과의 관계를 설명하더라고요. 중국은 한족이 대부분인 나라이고 그들이 현재의 나라를 이끌고 있다며 원나라는 중국이 아닌 몽골의 역사라고 보아야 맞다며 한족이 중국을 통치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지금까지 수차례 왕조가 바뀌어 왔고 그 중에서 한족이 중국을 지배한 적은 지금이 거의 유일한 수준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족과 중국의 역사를 연결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강의실은 그야말로 핀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고 교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논하려면 먼저 한족과 다른 민족들 간의 역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한족이 직접 통치한 왕조는 몇 안 됩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중국의 많은 왕조는 실은 유목민족 또는 한족 외의 민족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상나라와 주나라 같은 고대 왕조들이 있었지만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조차 그 혈통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후 한나라가 등장하면서 한족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이후 삼국시대와 진나라 그리고 남북조 시대를 지나며 한족의 통일적인 통치권은 자주 무너졌습니다. 당나라조차도 사실 그 지배층의 뿌리가 중앙아시아의 혼혈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송나라가 한족 왕조로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북방 유목민족인 금나라와 몽골의 원나라에게 패배해 망했습니다. 원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왕조로 중국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지만 그 왕조가 한족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명나라가 한족 왕조로 다시 등장했지만 그 역시 내부의 부패와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 청나라라는 만주족의 왕조로 대체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한 영토를 가진 왕조였지만 만주족이 세운 왕조로 한족은 철저히 지배층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가 무너지고 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한족이 중국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었는데 이것이 불과 20세기 초반의 일입니다. 교수님은 이 대목에서 숨을 고르시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민족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도 다른 민족에게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역사는 단일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 왕조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낸 고구려의 안시성 전투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손꼽히는 방어 전투입니다. 또한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에서도 최후까지 굴복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려 했으며 조선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지만 동시에 독자적으로 일본군을 물리치며 강력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서 문화와 지식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를 창제하고 유교적 가치를 재해석하며
조선 왕조는 500년 동안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중국은 늘 북방의 유목민족이나 외세에 의해 왕조가 교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족의 정체성은 자주 희미해졌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여전히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교수님의 논지는 강력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흡수한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국은 한반도를 기반으로 수천 년 동안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온 민족입니다. 한국의 저력은 단순히 영토나 인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언어적 독창성과 자기 방어 능력에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숙연해졌고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다시 손을 들고 이번에는 경제와 기술 분야를 언급하며 한중 간의 경쟁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교수님, 과거의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입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2차 전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LFP 배터리는 저비용, 고안정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조차 중국산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는 물론 좋지만 높은 비용 때문에 결국 중국이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중국은 기술과 생산 능력을 앞세워 곧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장악할 것입니다. 학생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교수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강한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군요. 하지만 당신의 말에는 중요한 사실들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LFP 배터리는 안정성과 가격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기술력의 최고치를 반영하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은 NCM 배터리와 같은 고밀도 배터리이며 이 분야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기업들은 세계 2차 전지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들이 개발하는 고성능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수명, 충전 속도 등에서 중국의 LFP 배터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대량 생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만으로는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기술 혁신과 품질이야말로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배터리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산 배터리를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리튬 고체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중국이 사용하는 원료 공급망의 취약성입니다. 중국은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기술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주도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중국 학생이 다시 말을 하려는 듯했지만 교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강력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미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선 전략적 기술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한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니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허황된 주장은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군요.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중국 학생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전략적 우위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2차 전지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고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흥미가 커졌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역사에 몰두하며 한국을 그저 주변국 정도로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한국에 열광하는지, 왜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 바로 학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역사 섹션에서 처음으로 한국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도서관에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들을 훑어보며 손이 가는 대로 몇 권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는 한글 창제, 삼국시대, 고려와 조선의 역사, 그리고 현대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한 책들도 있었습니다. 책들을 한가득 안고 열람실로 가며 친구들이 왜 한국에 열광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한국어 교재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모르는 언어였지만 독창적인 문자, 체계인 한글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직접 백성들을 위해 창제한 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언어의 도구를 넘어선 철학과 인문학적 가치가 담겨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중국의 지배를 받던 속국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역사를 더욱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대표되는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이 단순한 왕국이 아니라 중국과 대등하거나 때로는 앞선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안시성 전투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인구와 자원이 훨씬 적은 나라가 그런 강대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용기와 전략,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려와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는 몽골 제국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냈고,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정치 체제를 발전시키며 세계적으로도 드문 안정적인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과학기술, 예술, 그리고 철학은 그 시대의 어떤 나라도 흉내내기 어려운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 친구들이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독창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나라였던 거죠. 한국의 현대사에서도 20세기 중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이야기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 제 시야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생겼고,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한글을 배울 때마다 스스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단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고대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저는 단순히 하나의 나라를 배우는 것을 넘어 그들이 보여준 정신과 가치를 통해 제 자신의 시야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히 친구들의 관심사나 교수님의 강의에서 언급된 나라를 넘어선 저만의 연구 대상이자 깊은 매력을 가진 나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던 저는 우연히 그 중국 학생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책상 위에 올려둔 한국 역사책들을 힐끔거리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셸, 한국 역사에 관심이 생겼나 봐요. 그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그가 책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책 제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책들은 편향된 내용이 많아요. 한국은 항상 자기 역사를 과장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차라리 제대로 된 중국 측 자료를 읽어보는 게 어때요? 제가 좋은 책을 몇 권 추천해 줄게요. 그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더니 중국 학자들이 쓴 한국 역사 관련 서적 몇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중국 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하며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하더군요.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그가 추천한 책 중 한 권을 어렵게 구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책의 내용이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과 얼마나 다른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에서는 한국의 고대 왕국들이 모두 중국의 지방 정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물론이고 신라와 백제까지도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심지어 한글조차 중국 문자의 영향을 받아 창제된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려와 조선이 중국의 명령을 따라 건국되었다는 이야기였고, 현대의 한국 역시 중국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다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읽는 내내 제가 알게 된 한국의 역사와 너무나도 다른 내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책이 중국의 관점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이 내용들이 단순히 역사적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의 정치적, 문화적 우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적인 문화를 부정하고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종속적인 존재로 묘사하려는 시도가 너무 뚜렷했거든요. 더불어 중국은 현대에서도 이런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자신들이 주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중국 학생과의 대화에서 들었던 주장들도 이 책에서 설명된 관점과 똑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걸까? 그리고 한국은 왜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 질문들은 저를 더 깊은 역사적 탐구로 이끌었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책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역사적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갈등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주제로 글을 써서 저처럼 잘못된 시각에 갇힌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중국 학생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한국의 깊은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제가 묻자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 한국은 중국 문화, 특히 유교나 한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어쩌면 중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 한 친구가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 조금 놀랐지만 곧 제가 새롭게 배운 한국 역사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저항하며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 온 나라야. 예를 들어 고구려는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강력한 왕국이었어. 그들이 승리한 안시성 전투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또 한글도 중국 문자와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문자 체계고 조선은 그걸 통해 독립적인 문화와 학문을 발전시켰어. 친구들은 제 이야기에 점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고구려가 중국의 거대 제국에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죠. 진짜? 나는 고구려나 조선이 그냥 중국의 일부처럼 행동했던 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친구가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도 해.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역사 교과서나 자료들은 대부분 중국 중심의 관점을 따르고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은 중국과 달리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계속 지켜왔어. 조선이 유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것도 한국식으로 변형해서 자신들만의 체제를 만든 거고. 이런 점들이 한국을 정말 독특하게 만들어. 그날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하면서도 그들이 중국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몰랐네. 너 덕분에 다시 생각하게 됐어. 라고 말하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인들에게도 새롭게 인식되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에 본격적으로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한국어 교재와 온라인 강의는 물론 유튜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채널까지 섭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읽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조금씩 문장이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어로 된 간단한 역사책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좋아하는데 언젠가는 직접 한국에 가서 배워보고 경험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단기 역사 및 문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한국에 가서 한국의 땅을 직접 밟아보고 그곳에서 배우고 느끼는 모든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국의 매력을 느꼈던 것처럼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배운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립적인 정체성을 지켜왔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과 외국의 문화적 교류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보람될 것 같아요. 현재는 한국어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 매일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고 있고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쌓기 위해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낄 모든 것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숨결을 직접 느끼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서 날마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상황을 보며 외신들은 한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엄청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민들이며 그들의 집회와 시위 문화는 전 세계인이 본받아야 한다며 앞다투어 집중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영국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대학생 엘렌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한국과 K-팝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고 한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유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하기도 했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K-팝 문화나 아이돌 가수들의 생활까지도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 영국의 시간은 오후 1시 반 무렵이었는데 그 내용을 긴급 소식으로 접하게 되자마자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 학생들은 모두 한국이 이제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며 한국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내놓고 있었어요. 특히 저희 학과에 있는 중국인 친구리는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서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 허상에 가깝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미 여러 번 그런 계엄령 사태가 있었고 그만큼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가난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고 그런 일은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린의 발언은 저를 적잖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에요. 린은 한국의 경제가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허상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었어요. 그녀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흔히 들을 법한 비판들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그저 겉만 화려할 뿐 경제적 격차나 사회적 문제들이 심각하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죠. 특히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진 점을 근거로 한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대한 과거의 이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때마다 사람들은 촛불 집회를 나서거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마침 국제정치학 전공 수업 시간이 되었고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민주주의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교수님께서 한국이 슬기롭게 극복할 거라는 말을 할 줄 알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저의 생각과 상반된 주장을 하셨고 이제 한국은 끝난 나라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교수님은 강단에 서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엄령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송하던 모습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번 계엄령 선포는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치적 문화와 권력 구조는 여전히 후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정치 체제가 가진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실천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번 계엄령은 그것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민의 분노를 억압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독재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그는 또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한국 경제는 이미 고령화, 낮은 출산율,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치적 불안정은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만들고 국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겁니다.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한국은 이번 계엄령 사태로 스스로의 경제적 입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수업 내내 한국의 상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는 이번 계엄령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민주적 가치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던 그 한국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신화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는 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교수님의 말은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한국이 교수님의 말처럼 끝나버린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죠. 교수님의 부정적인 분석에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의 논리와 비판이 저에게 의문과 불안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령을 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교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실은 갑작스레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죽인 채 교수님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몇 초 후 교수님의 표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며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령을 무산시키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뉴스를 더 읽었습니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군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그 순간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냈고 국회는 그 목소리를 받아들여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시민의 힘과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교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민주주의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고 국회가 그 의지를 대변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이런 나라를 더 이상 단순히 혼란스러운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군요. 교수님은 잠시 웃음을 띠며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끝났다고 단언한 건 성급한 판단이었군요. 한국은 끝난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방식과 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정말 존경스럽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위기를 겪는 나라가 아니라 그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교수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그대로 증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끝난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넘어 더 강해지는 나라다.
그 말이야말로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친구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굉장히 놀라움을 표하더라고요. 한 미국인 친구 제임스는 2021년에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신기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 당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강력한 폭동 때문에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에 혼란이 있었다면서 한국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조용한 계엄령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사실 저도 영국에서 브렉시트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무력을 쓴 폭력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상당히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차분한 상태로 계엄령을 해제했다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한국에서 또다시 엄청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정부의 불통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위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그 규모와 평화로운 분위기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스 화면 속 한국의 거리에는 촛불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정치적 시위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축제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웃는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평화롭게 그러나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에서도 이 소식은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BBC는 이번 시위를 세계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조직적인 대규모 시위라고 평가하며 한국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과 연대를 찬사했죠. 한국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라는 해설자의 말이 저를 깊이 울리게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 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조차 이번에는 솔직히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조직적이고 평화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교과서에 기록될 만한 사례입니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죠. 린 역시 이번에는 더 이상 비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솔직히 대단하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아라며 놀라움을 표했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시위에 참여한 한국인들이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외쳤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뉴스 인터뷰에서는 중학생 소년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모여서 바꾸는 거잖아요.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렇게 용기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가진 저력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판하는 국민이 아니라 행동하는 국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그것을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실현하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린과 교수님의 부정적인 말에 흔들렸던 제가 이제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끝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며 세계인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시위는 응원봉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 그들은 단순한 구호만을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봉을 들고 그것을 흔들며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응원봉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의 상징처럼 시민들의 단결된 힘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은 마치 K-팝 콘서트에서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와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응원봉을 흔들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은 단지 시위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서로를 응원하는 형태로 변모하며 그들의 단합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의 특별한 면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위가 단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행위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문화로 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단지 정치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힘의 발현이었습니다. 응원봉을 흔드는 이 장면은 제가 그동안 보았던 시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평화롭고 감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습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고 한국인들이 가진 사회적 역동성과 그들의 결속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단지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응원봉을 흔드는 그 한순간에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더 강력한 힘이 되어 그들에게 어떤 역경이 닥쳐도 절대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무엇보다도 한국이 가진 진정한 민주주의의 저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일 후 교수님과 제임스 그리고 저는 수업 중에 한국의 시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제임스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최근 일어난 시위에 대해 들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시위하고 큰 분노를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사상자가 생기기도 하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신 후 고개를 끄덕이며 수업을 이끌어 가듯 대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좋은 질문이에요, 제임스. 사실 한국의 시위 문화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번의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폭력적인 시위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 사건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사람들은 폭력보다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들이 한국 사회의 시위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할 때 폭력 없는 저항을 선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시위가 일어날 때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를 어떻게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표현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을 넘어서 사회의 가치와 민주적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았던 듯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가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가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큰 분노가 있을 텐데도 사람들이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제임스.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들의 시위 문화는 단지 최근의 일만이 아니에요. 이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정치적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시민들은 스스로 폭력 없는 저항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시위가 단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제임스가 다시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업을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임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와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바로 그 점이 한국이 가진 특별한 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한국의 시위 문화를 배워야 하고 그들의 평화적인 저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임스는 교수님의 말을 깊이 새기며 그날 수업에서 많은 것을 배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시위 문화가 단순히 정치적 행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시위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던 중 제임스가 다른 나라의 시위와 비교하며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과는 반대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뉴스에서 본 바로는 그 운동이 정말 폭력적이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교수님은 제임스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맞아요, 제임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은 한국의 평화적인 시위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였죠. 그 운동은 2018년 말에 시작되어 주로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과의 충돌과 폭력적인 상황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과 프랑스의 시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길까요? 중요한 점은 각 나라의 시위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고 그 과정에서 평화적 시위가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어요. 반면 프랑스는 더 다양한 시위 방식이 존재해왔고 때때로 시위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았죠. 노란 조끼 운동은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면서 그것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던 경우입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궁금한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하는 걸까요?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왜 평화적인 방법보다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한 후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질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폭력적인 시위는 사회적 불평등과 정부의 무관심,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그 결과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이 그랬듯이 정부가 초기에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거나 시위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때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죠. 제임스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평화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는데 프랑스는 경제적인 불만이 커지면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물론 두 나라의 시위 모두 정당한 이유로 일어났지만 어떻게 그 불만을 표출할지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정부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은 평화적 저항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때로 그 불만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양국의 시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한국과 프랑스의 시위 방식이 각기 다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와 함께 민주주의와 사회적 불만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임스와의 대화를 통해 점점 더 친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정치 역사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특히 한국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인상도 받았습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라는 점에 정말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주 왕조가 교체되거나 정권의 불안정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지만 한국은 한 나라가 500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왕조는 1392년에 시작되어 500년 넘게 이어졌고 그만큼 정치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국의 역사를 통해 한국이 겪은 고난과 그것을 극복해온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친구 리는 계속해서 중국의 정치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성 덕분에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민주주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인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은 명백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는 그 점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정치 체제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가 반드시 모든 나라에서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장이 간단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을지라도 정치적인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주로 K-팝과 같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시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강력하게 싸워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뿌리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나 친구들의 말처럼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보면서 그들의 헌신과 결단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인이 한국인처럼 평화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면 굉장히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시위 문화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일본은 손님을 왜 반기지 않는 거죠? 여기 일본에 가서 당황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중국인의 입국 비자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인들이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쯔이라고 합니다. 한국 관광 노선을 주로 가는 여행 가이드이기도 하죠. 한국은 친절하고 깨끗해서 모든 중국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이고, 워낙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비행거리도 짧아서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중국에 조금 더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자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을 향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아마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발길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일본 여행은 비교적 가까운 여행지이므로 시간이 나면 꽤나 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본에 있는 저의 중국인 친구 저우신에게 연락했어요. 저우신은 일본의 상황이 최근 굉장히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도 하지 않고 여러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더라고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사토리 세대라고 불리며 장기간 미취직과 구직난으로 인해서 집에만 있는 히키코모리의 행동을 보이는 거죠. 저는 이웃나라인 일본에 가서 그런 현상을 구경해보고 싶기도 하고, 일본 수요를 잡기 위해서 일본을 직접 가이드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이나 일본은 전부 중국인이 가기에 편리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중국과 다른 문화라는 판단이 들었지만 중국 특유의 좋게 생각하는 문화를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하루는 저희 관광객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면서 주변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던지자 한국인이 사탕을 쥐어주면서 아이를 달래주기도 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한국인의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관광객을 이끌고 일본에 갔고,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취급을 받게 되어 놀랐습니다. 일본에 가서 깃발을 들고 줄지어서 여행을 하는데, 저희를 보며 비웃는 일본인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일본 길거리에서 저희 관광객과 일본인 학생들이 마주쳤을 때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우리를 향해 비웃으며 속삭였고, 그 말에 불쾌감을 느낀 한 관광객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웃는 거야? 뭐가 그렇게 웃기다는 거냐? 라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왔고,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라고 한 학생이 우리를 비난하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의 관광객들은 당황하며 멈칫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관광하러 왔을 뿐이야. 그런데 왜 그런 태도를 취하냐? 일본 학생들은 다소 거칠게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일본에 온다고? 라고 비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일부 관광객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고, 몇몇이 반박하면서 말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일본인들도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다른 관광객들도 긴장을 느끼며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꽤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우리를 대할 때의 태도는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은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마치 우리가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 양 대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냐? 라고 묻는 말투는 거칠고 눈에 띄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할 때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했죠. 길을 잃었을 때도 도움을 주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경찰의 태도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친절하고 배려 깊었던 한국의 경찰들과는 달리 일본의 경찰은 우리가 사건의 가해자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대했죠. 저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관광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우리를 비웃고 그걸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경찰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짜증을 내며 너희들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식으로 우리를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우리가 일본에서 불쾌한 경험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일본의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그런 태도가 경찰을 포함한 공공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배려는 전혀 다른 문화적 차이를 겪게 만든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여러 번의 여행 경험을 통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청소 상태가 매우 불량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는 먼지와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고 특히 창문 주위에는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 역시 깨끗하지 않았고 어떤 곳에서는 오래된 얼룩이 보였습니다. 실내의 공기는 탁하고 냄새도 불쾌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방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죠. 저희 관광객들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모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해? 라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방 안의 먼지 냄새 때문에 눈을 뜰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이런 호텔은 처음이다. 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즉시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기대와는 달리 매우 형식적이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방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대체로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방을 바꾸어 달라고 했을 때 방은 여전히 청소 상태가 불완전하고 냄새가 심했죠. 한국에서 경험했던 호텔들은 항상 깨끗하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호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자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 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그저 한 호텔의 경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저우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우신, 일본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일본은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분위기일 줄 몰랐어. 호텔도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경찰도 우리가 문제인 것처럼 대하더라고. 내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달라. 라고 말했죠. 그러자 저우신은 원래 일본은 이런 곳이야.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 아니고 한국과 비슷하지 않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훨씬 좋은 나라야.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고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한국 경찰도 친절하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니까. 일본은 그와는 전혀 달라. 저우씨는 잠시 침묵을 했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다르더라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서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 모습은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 같아. 저우씨는 여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은 그래도 역사나 문화적인 면에서 특별한 점이 있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대답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더 따뜻하고 친절하며 외국인도 존중받는 느낌을 주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졌고 일본에서 겪은 불편한 경험은 그 차이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결국 저는 저우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우신, 일본에서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니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일본의 맛집들을 소개해 줄 수 있겠어? 저우신은 흔쾌히 응답하며 우리와 함께 일본의 여러 맛집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본의 전통적인 음식들을 경험하는 것은 기대되는 일이었죠. 저우신은 일본에 대한 현지 정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가이드를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부터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들어가자 음식점 직원들은 다소 쌀쌀맞은 태도로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자리를 안내했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려고 했을 때 직원들이 갑자기 중국인 단체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고 그 말에 모두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단체 손님을 받지 않아요.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은 했지만 그 뉘앙스는 명백히 불쾌함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황하며 자리를 떠나야만 했고 그런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쌓였습니다. 저우신도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본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며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던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자마자 한 직원이 다가와서 우리의 테이블을 확인하고는 바로 중국인은 일본에 오지 말아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모욕적이었고 모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이게 무슨 말이냐? 고 반박하자 그 직원은 아무런 해명도 없이 무시하듯 돌아갔습니다. 저우신은 그 상황에서 머뭇거리며 일본의 일부 사람들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한국보다 중국인에 대한 반응이 훨씬 부정적일 때가 많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본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고 이번 여행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은 일본에 대한 제 생각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점점 더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불쾌한 경험들이 쌓이고 점점 그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야? 우리가 왜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냐? 이런 나라에 왜 우리가 여행 왔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한 명이 화를 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을 생각으로 온 게 아니야. 이제 전액 환불해줘야 해.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지만 그들은 이미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환불은 어렵습니다. 이미 예약한 사항이니 전액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 여행의 의미가 없잖아. 한 명이 계속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커졌고 결국 거리 한복판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왔고 기대한 만큼의 서비스는커녕 오히려 불쾌한 대접을 받았어. 이게 여행이냐?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들은 일본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이 끝나면 안 된다.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한다. 그들은 점점 더 고집을 부리며 계속해서 소리쳤고 그 소리는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일행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 명씩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국 특유의 문화인 무조건 요구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일본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광객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저와 저우신을 비난하며 일본에서의 여행은 결국 불행하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액 환불은 도저히 불가능했고 그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저는 갑작스레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환불은 어렵지만 대신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다른 팀과 한국 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을 그 여행에 무료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많이 다르죠. 친절하고 사람들도 훨씬 따뜻해요. 그곳에서의 여행을 직접 경험하시면 이번 일본에서의 경험이 상쇄될 거예요. 관광객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서로 작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 여행이 뭐가 다르냐? 고 물었고 다른 한 명은 그렇게 말하는데 한국에서의 여행이 과연 그렇게 좋을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 여행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음식도 훨씬 맛있고 여행지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해요.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으로는 한국에서 정말 따뜻하고 환대받는 느낌을 받았죠. 일본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들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만약 한국 여행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을 모두 잘 챙기고 최고의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불쾌한 경험을 다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환불 대신 한국 여행을 즐기면서 일본에서의 불편함을 잊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제야 관광객들 중 몇 명이 조금씩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한국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한 명이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여행이라면 그나마 위로가 될 것 같아. 결국 대부분이 한국 여행 제안을 수락하고 환불 대신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겨우 환불을 막을 수 있었고 저는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일본 여행은 불편했지만 한국 여행이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며 일행을 다시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이 사태를 넘길 수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우 씨는 제 말을 들은 후 여전히 일본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지 않아. 둘 다 외국인에 대해 크게 다를 게 없고 결국 중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나라지. 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의 말에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일본과 한국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저우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분명히 달라.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문화와 사람들이 정말 다르고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고 따뜻해. 한국에 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정말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었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랐지. 일본과는 달라. 그들의 서비스와 문화는 확실히 다른 점이 많아. 저우 씨는 잠시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이 가장 뛰어난 나라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어. 길을 잃었을 때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어떤 때는 심지어 내가 찾는 음식점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 한국의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내게 큰 의미였어. 저희 관광객들은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자유여행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 했고 일본의 거리를 돌아다니기로 했죠. 하지만 그 자유여행이 진행될수록 점점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관광객들은 마치 중국에서 하던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격을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가격을 깎으려고 했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며 흥정을 시도했죠. 이 가격은 너무 비싸. 더 싸게 해줘.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되잖아. 라며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상당히 찜찜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그런 행동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물건을 사는 건 단순한 흥정을 넘어서 그들의 문화에 맞지 않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불편한 감정을 느꼈죠. 일본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고 흥정 문화가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몇몇 관광객들은 옷가게에서 비싼 옷을 마음껏 입어보면서 이거 너무 비싸.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지? 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옷가게 직원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조심스럽게 안내를 해도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 행동했죠. 이거 일본에서 이렇게 입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저는 조금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의 예절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행동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중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본에서는 결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조금 더 일본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면 조금 부적절해 보일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그렇게 말해도 어차피 우리는 즐기고 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자유롭게 행동했죠. 그 모습을 보며 일본에서의 경험이 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일본 경찰들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딱히 친근한 모습이 아니었고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혀를 내두르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한 경찰이 저희 일행을 살펴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다른 경찰은 저희에게 말을 걸며 여기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불쾌한 행동은 삼가주세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찰들의 태도에서 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복잡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관광객들은 여전히 일본의 문화와 예절을 존중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었고 경찰까지 끼어들자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본에 머무는 내내 이런 불쾌한 경험이 쌓여왔고 이제는 정말 빨리 이곳을 떠나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다음 주 저는 결국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에서의 불편한 경험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행객들은 입을 떡 벌리고 주변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와, 이게 다 한국이라고? 한 관광객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공공시설이 이렇게 깔끔하다니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한국의 공공시설은 정말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화장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 어디를 가든지 항상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 작은 디테일까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쓰레기통 하나 없이도 거리에서 쓰레기가 거의 없다는 점은 그들에게 매우 인상 깊었죠. 도시 환경 역시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지만 도시 전역이 신기하게도 혼잡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죠. 길거리를 걸으면서 그들은 한국의 도시 환경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도시를 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실감해. 중국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또한 한국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건물들에 대해서도 모두가 놀랐습니다. 스마트한 기술이 적용된 엘리베이터,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전시된 최신 기술들까지 한국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건물들이 다 첨단 기술로 관리되고 있다니 진짜 대단하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그들은 기술적인 발전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숙소에 도착해서는 한국의 온돌 방식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온돌? 이게 바로 그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라고? 그들은 방바닥에 따뜻한 열기가 흐르자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안함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니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들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을 만끽하며 전통적인 한국의 온돌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그들은 정말 많은 것에 감탄하며 신기해했고 처음 느꼈던 일본의 불편함은 이제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통해 모든 관광객들이 놀랐고
그들은 점차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관광객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지만 그 뿌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다른 관광객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사실 한국의 발전은 중국 덕분에 이루어진 거지. 중국에서 발달한 기술들이 한국에 전파되면서 지금의 한국이 된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화, 기술 발전, 도시의 정리된 모습 등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어.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중국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채택했어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이나 공공시설 관리, 심지어 전통적인 건축 방식까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현대적인 모습은 그 덕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와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중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기술이나 문화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일본은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강하게 살아있지만 중국의 기술적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발전 속도가 조금 더 느린 것 같아요. 관광객들은 그 말에 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과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 비해 그런 발전이 좀 늦을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경제나 기술 발전 속도가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린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건 결국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대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야. 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멋진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된 거지. 한 관광객이 말하며 다시 한번 한국의 발전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의 발전을 더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배운 나라로서 그 영향을 잘 받아들이고 발전했음을 실감하며 한국에서의 여행은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죠. 한국에서의 여행 동안 관광객들은 또 다른 놀라운 점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식당과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셀프 반찬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구나. 관광객들은 식사를 하면서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반찬들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들이 한 상에 차려지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에 모두들 더욱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는 곳이 거의 없지 않나요? 이곳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라며 그들은 한국 식사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통 시스템도 그들에게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이렇게 저렴하다니,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여기저기 여행할 수 있다니 너무 좋다며 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저렴한 요금에 비해 편리하고 효율적이었고 다양한 관광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죠. 우리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여행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처럼 한국은 관광객들에게 놀라운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을 제공하며 편리하고 경제적인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본에서 경험했던 불편함을 잊고 한국에서의 쾌적한 여행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다. 여기서는 정말 마음껏 여행할 수 있어.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게 편리하고 깔끔해. 라며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친 후 관광객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낫다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게 불편하고 사람들도 차갑게 대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네요. 깨끗하고 친절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한 관광객이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나아요. 여기선 정말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본에서의 불편한 기억을 모두 잊고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 한국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저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죠. 일본 노선은 다시 가지 않을 거야. 저도 그 생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불편한 대접, 따가운 시선, 그리고 무시당하는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에 비해 한국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나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관광객들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이 일본과 비교해 한국이 훨씬 더 나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저도 다시는 일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였구나. 저도 이제 한국의 장점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많이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보다 한국이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고 제가 왜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인지에 대한 우울함마저 들더라고요. 모든 중국인들이 한국을 훨씬 선호하고 중국보다 잘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낙후된 곳, 천지인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한국을 자주 가면서 좌절이 들 뿐이고 일본은 상황이 분명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느낄 뿐이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